유쾌한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시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순방까지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 정비를 꽤 그래도 촘촘히 한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서 갔을까요? 일단 외교안보 문제가 크겠죠. 한미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중국에 대한 걸로 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과도 교역이나 외교 관계가 상당하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압박이 좀 센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관세 문제, 지난번에 구두 합의했지만 예를 들어서 쇠고기나 쌀 수입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거부한다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첩첩산중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중요하다. 특히 근데 트럼프가 뭘 할지는 트럼프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본인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나도 내가 뭐 할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완벽히 준비한다고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임기응변에 능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잘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즉흥적, 돌발적, 이것이 그냥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 아니겠어요? 그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저런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외교적인 실무 라인에서 대부분은 거의 다 합의를 해놓고 그냥 정상들은 좀 덕담을 하다가 한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양측 정상들 간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한미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실무적인 조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는 더 내놔라 막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는 더 못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카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회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영은 다르지만 꼭 외교적인 성과를 갖고 무사하게 귀국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사하게. 무사하게 좀 안쓰러워. 안쓰러워. 하여튼 힘내시고 네. 저희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한다라는 거 그거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이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기업들이 못 버텨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 많이 하고 즉흥적이라는 거 다 아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역을 끼고 얘기한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생각할 시간이 있고, 트럼프도 그렇게 막 못할 거 아니에요. 이 통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 정상들은 다 분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좀 써주면 부드러워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면 부드러워지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 준비했겠지만. 그래서 이 정말 불의의 일격을 받는 그런 거 없이 무난한 수준으로 성과 얻고 돌아오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럭비를 잘해야 됩니다. 럭비. 네.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튈지 모르는 이 스타일을 잘 잡고 와야 되는데, 결국 트럼프가 바라는 건 돈이에요. 전 세계 이 정상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미국에 돈을 더 많이 내라. 그리고 우리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면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들로 지금 국제적인 외교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안보가 걸려 있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맹 현대화, 방위비 분담,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핵 문제,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심도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농산물에 있어서 소고기 개방은 좀 막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쌀까지 해서
농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농업 정책에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트럼프의 생각이 변했다면 좀 잘 방어해서 돌아오면 어떨까. 이게 성공적이라는 것은 방어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내상을 최소화해서 돌아오시면 나름대로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사실상 외교 안보에 있어서 한미 정상에 있어서는 조금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부분들은 잠깐 멈춰줬으면 어떨까. 돌아와서 비판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팁을 하나, 제가 뭐 미국 친구랑은 톤도 없고 제인도 없지만 네. 하나 팁을 드리면, 트럼프의 온통 머릿속은 저는 말씀하신 돈하고 노벨상인 것 같아요. 네, 노벨상에서 지난번 젤렌스키와 유럽 정상 만날 때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트럼프가 노벨 물리학상을 탈 수는 없으니까 노벨 평화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자꾸 띄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노벨이랑 비슷한 알파벳의 브랜드 티셔츠를 입고 가셔라. 특이한 해법이네요. 아니면 그냥 땡큐 이걸 그냥 옷을 입고 가고 뭐 모자도 그런 거 쓰고 가시고. 마스가 모자와 함께 노벨 모자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면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제 그가 뭘 요구를 할지, 그 당일의 기분이 어떨지 이런 걸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실무진들이 미리 좀 이제 크게 안을 짜놓고 거기서 이제 형식적인 만남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사인만 하는. 네. 보통. 지금 실무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에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을 했거든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요. 조현도 그렇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지금 미국 간다고 그러고. 일본을 건너뛰고 바로 네. 미국 갔더라고요. 강경화 주미 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그레망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긴급하게 투입한다라는 거잖아요. 총력적인 대응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그렇게 뭐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협상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뭔가 급하게 미국 쪽에서 실무적인 제안을 해서 그걸 협상하러 갈 가능성. 그러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원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정말 잘 해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이게. 다들 걱정스러워하는 걱정해요. 분위기. 네. 아니 이제 첫 회담이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뭐 한일 정상회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뭐 한배도 중요하고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도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만큼 이 미국과의 이번 첫 정상회담이 전체적인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와의 관계의 설정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거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뭐 그냥 상견례 수준이 아니라 의제들이 무겁잖아요. 경제 안보. 거기에 이제 원자력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방향성을 제대로 우리가 좀 즉해주고 많이 얻어올 수 있는 실용적인 그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사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정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우려할 수는 있죠.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거 난리 났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건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들은 옆에서 난리 났다, 탈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내 여건은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 저도 염려는 돼요.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을까. 근데 정부의 입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이 어떤 건지는 확실하게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외교니까. 물론 이례적이긴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일단 대통령이 일본 가면 일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무성 장관하고도 외무상하고도 만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너뛰고 미국 간다는 건 이례적이지만 저는 그냥 총력전이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거는 뭐 우리와 한미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무슨 안보에 관해서도 완전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나토에 대해서도 국방비
올리라고 했고 실제 또 나토도 올린다고 했고 트럼프가 이전 국제 질서와는 완전 다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흔들리는 거죠. 관세, 안보 똑같이 여러 기존의 한미 관계랑은 다른 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총력전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누구든 가고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변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제가 볼 때도 역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랄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이런 한미 정상회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 좀 협의하는 정도 이 정도라고 봤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정상회담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제 박성태 실장처럼 얘기했으면 됐어요. 대변인이. 아 그래요? 네, 위성락 뭐 이게- 실장이 어제 아니 강유정 대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급히 출국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애틀랜타를 경유까지 해서 워싱턴을 갑니까? 직항편이 없어서 경유를 해서 그 얘기는 갔다는 뭐예요? 거잖아요. 갑자기 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한다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동안의 외교 행보를 국민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아 갑자기 그럴 수 있구나. 다 이해하는데 왜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꼭 짚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성과를 얻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남길 테니까 그 부분은 좀 고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됐죠? 저는 잘 이해하죠. 정부 당국자예요? 네? 아무튼 대통령실 관계자예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너무 크게 내주지 않기를 여야 모두 이제 정치적 그럼요. 진영을 떠나서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좀 내줄 수 있느냐 하다 보니까 원전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난 정부의 원전 사업 얘기가 나오고 그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그때 막 기사 많이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뭐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뭐 기술 이전을 했네 안 했네. 근데 이거를 좀 뜯어보니까 이게 앞으로 50년간 총 1조 원 넘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소리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딱 나와요. 50년간 1조 원 불공정 계약이라고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원전이라는 건 말이에요. 증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셨구나. 어. 기자회견 쇼츠. 그때 그랬어요. 뭐 24조 원의 맞아요. 계약을 하는 예, 것들을 그렇게 과다한 계약을 하면 무식한 소리들을 하는 거다고 하는데 정말 무식하게 계약했어요. 50년 장기 계약에 기당 1조 한 1,600억 정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된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나 중요한 거는 원전 주권의 문제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특허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웨스팅하우스와 다퉈볼 만한 부분인데 이걸 그냥 쉽게 내줬다는 네. 거죠. 이건 무슨 부가 서비스처럼 줬다는 건데 이런 계약을 왜 했을까? 그리고 이게 대형 원전 사업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양이에요.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원전을 부흥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니 트럼프가 2050년까지 대통령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세에 맞춰서 원전 시장에서의 뭐 어떤 그런 흐름을 발맞춰야 되는 거는 맞으나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나서 길게 봐서 에너지 정책은 SMR로 갔을 때는 대한민국 이 원전 주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내준 거는 좀 심각하다. 그 계약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그 정확한 내용과 그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언론 보도만 보는데 지금 1조 넘게 원전 한 기당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냥 1조를 그냥 갖다 주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9천억 원, 그러니까 한 기 수출을 할 때 6억 5천만 달러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술 사용료가 한 기당 1억 7,500만 달러, 2,400억 원. 그럼 이게 적으냐 많으냐? 많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78년에 고리 원전 1호기 돌리면서 이제 원전 운영했던 나라라는 말이에요. 원천 기술이 이 회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웨스팅하우스에. 이 원천 기술을 가져다가 짓고 그쪽이랑 협업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뭔가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우리 기술 가져다가 니네가 하는 거니까 우리 허락을 받든지 우리한테
뭐 일정 부분 뭐 특허 정도 되는 사용료를 내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송 붙은 거 아니에요. 체코 원전 할 때.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 너네한테 어떻게 하고 수출 같은 거 어디는 못하는 걸로 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야 전에는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돈을 주는 계약을 했으니까 윤 대통령 시절에 성과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약부터 그냥 한 거구나 공격하실 수 있는데 치밀하게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50년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 계약을 했을 때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그 계약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잃을 것 이런 것까지는 숫자를 다 비교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무리한 계획을 왜 이렇게 했을까 돈을 그냥 갖다 준다 이렇게만 가면 또 남는 게 없어요.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할 수 없고 한수원이 비밀 유지 협약이라면서 정확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도된 거는 맞다고 시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15년 전쯤에 원전을 출입해가지고, 네, 15년 전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바카라 원전 때도 2009년에도 물품 계약이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지적재산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럼 너희들한테 이 정도 사줄게라고 했던 게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물품 계약은 뭐 그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한수원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제 미국이 원전을 이제 짓기 시작할 텐데 미국에서는 웨스팅하우스만이 아마 그 권리를 가져갈 텐데 한수원이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더 낫지 않겠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지 않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확히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나오면. 근데 저는 SML에 대해서 기술 자립을 검증받으라 이런 항목을 보면 물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지만 이건 되게 열세에서 허겁지겁 맺은 계약이구나.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원래 미국 기업이지만 캐나다 펀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많은 이권 그 특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팔으려고 하겠죠. 펀드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원전 활성화하면서 이분들이 계약에 목매고 있구나. 이런 걸 노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펀드가 자 그러면 니네 SML도 가져와. 사실은 SML에 대해서 기술 자립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검증하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계약이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이냐까지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불리하게 계약을 그렇죠. 맺은 건 맞다. 그러니까 구매 계약이나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딴지 걸고 특히 이거는 웨스팅하우스 문제만 아니라 또 미국 정부가 계속 본인들 허락을 맡아야 되고 한다니까 뭐 과거의 전례에 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50년간 유럽은 예를 들어 체코 말고 안 돼.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유럽은 또 프랑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SMR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번 체코 원전과는 관련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너희들 급하니까 이때 다 걸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로 전 정권, 현 정권 책임 공방 이렇게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책임 공방 따지자면은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2019년도 8월 달에 APR 1400 한국형 미래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기반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특허권을 인정을 해줘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특허권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체코의 원전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서명 하셨잖아요. 아니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20분간 체코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원전 외교했다. 와 이재명 와 만세 이렇게 막 환호했었거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정권 현 정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뭐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아니면 합작 투자 형식으로 뭘 하든 해가지고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물론 잘못된 거는 좀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는 밝혀야 되겠지만 자꾸 이거 가지고 너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한수원 그 원장인 황주호 원장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자꾸 본인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원전 계약을 하려고 지금 미국하고도 지금 그 진출하겠다는 거를 본인 또 결정하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예, 좀 생각이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논란들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국민적 의구심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 보고하라라고 이제 산업부에 지시를 했다는 상황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이번 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고요. 지난 19일부터 21일 진행된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6%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특별 사면이 21%로 1위로 꼽혔거든요. 네, 특별 사면, 특별 사면. 제가 이 대통령의 첫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피까지는 안 토했으나 사자를 제가 날렸던 건 지금은 아니다. 이게 이제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국정 동력이라는 게 여론과 민심의 민심을 발판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첫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 그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상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성과들에 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겠으나 예를 들어 이번 특별사면 이번에 없었다면 그냥 12월 특검 다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도 하고 60%대 차곡차곡 쌓아서 70%까지 올려놓고 뭔가 이재명 정부의 그림, 실용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이미지가 딱 바뀐 다음에 사면을 했을 때와 그게 아직 자리 잡기 전에 이 사면을 해서 이렇게 이 지지도가 급락하면 이게 차이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우려했는데 사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이 두 분의 사면이 생각보다 홍폭풍이 세다. 거기에 사면에 대한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반감도 있겠으나 그건 이제 고유고난이니까 나름대로 변명이 돼요. 대통령 고유고난이고 판단이니까. 근데 그 사면을 해준 당사자가 나와서 조금 겸허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또 본인의 사면을 반대했던 국민들을 다독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자숙하고 성찰해서 돌아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제가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하면 뭐 된장찌개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거론 안 했으면 좋겠고 다만 본인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시 비리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만큼 여러 가지 분명한 사과와 사죄와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그다음에 이 본인의 사면 복권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우리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진영 내가 아닌 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지금 2주 연속 지지율 하락을 해서 우리 조국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좀 반듯한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정무감이 좀 없으시구나.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별명이 붙어요. 지지율 몬스터라고. 개인적으로 반듯하다는 말씀을 뭐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얼마나 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판단할 이유가 없죠.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가요. 가장 지지율이 높을 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핵심이 맞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만기 출소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 12월인데 중간에 어느 순간에 사면복권에 너무 늦지 않게. 근데 중간에 하려니 지금보단 지지율이 낮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낙폭이 더 커지거나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하자.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이제 뭐 미래 지지율 추이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 따라 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 여권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는 이제 쌓인 현안들이 많으니까 그 전에 복잡한 정치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하기도 저는 하더라고요. 여당 편에서 얘기한 건데요. 네.
본래처럼 또 비판할까요? 근데 그러면 막 하던 얘기 반복이니까 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조국이라는 분이 이런 성정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현 여권에서 감안을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예, 거기까지 저는 이해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여권 관계자 들어보니까 가장 큰 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종의 동병상련이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과도한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고 일단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그냥 만기는 안 떼고 사면은 해야 되는데 올 겨울에 성탄절, 내년 3.1절 하는 것보다는 할 바에 일찍 하자 그냥. 어차피 맞을 매 미리 맞자. 거기에는 예를 들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올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에 하면 사실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들을 것 같은데 고맙다는 얘기나 듣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의 사실은 행보예요. 사실 고맙다는 얘기는 별로 없었고 이른바 n분의 1이다 지지율 하락에 이 발언으로 해서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율 떨어진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냐라는 반감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문제고 저는 더 큰 거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면이 검찰에 대한 검찰 수사의 남용에 대한 어떤 정의의 회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표창장 위조라는 사실이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 인턴 경력을 아예 위조했다는 그 사실이 없었냐? 아니거든요. 그 사실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2030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런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비리의 문제예요. 저는 이 비리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반성하면.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여권의 한 명의 대선 주자로서 조국 대표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은 극우화되어 있다. 70대 남성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자기 비판하면 이제 극우로 몰아붙이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참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여권에서 여러분들이 좀 행동 좀 자제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좀 무리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국 전 대표가 계속 스토리에다가 올리시는 게 어떤 내용 기사 올리시냐면은 비판 받겠지만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 맞아. 이거를요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떠요 지금. 그래가지고 친구군요. 네. 그래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나 상관없이 그냥 내 길 갈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정치적인 메시지, 행보, 나의 목표 이거 그대로 갈 거야. 민주당 나 신경 안 쓸래.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 대단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면을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번에 좀 자숙해야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신중하게 행보하는데 언론이 부각하는 거다. 다 남탓하는 거잖아요. 위조 뭐 인턴 증명서에서 비판하면 2030 그리고 본인 행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왜 언론 문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면 내 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정무감이 없다라는 말인데 정무감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정무라는 이 표현이 흐름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는 걸 정무라고 해요. 흐름. 그러니까 주변에 보통 이제 눈치라고 하죠.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가 없는 발언이에요. 그런 게. 언론이 써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현상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은 나부터 먼저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 주변의 요소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나를 빼고 다른 것부터 찾아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그게 정무적이지 못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대표한테는 정무감을 높일 수 있는 뭐 어떤 비타민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바꾼 메시지도 그래요. 지지율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대통령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지금 바라는 거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 지지율 떨어지니까 나한테 사과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죄송하다 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한테 죄송하다 그러면은 당원들이나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면 그래요 조국 전 대표 이해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왜 본인에게 있어서의 비판적인 요소가 어디에서부터 근원이 되는지를 찾아보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왜 본인의 사면을 지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중하라고 겸손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본인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그 해법을 찾으셔라. 좀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제일 큰 건 이제 1심 판결문에 나왔던 1심 판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혐의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상호펀드 관련된 무죄 받았죠. 다만 부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명 주식 거래 당시에 주식을 실물로 인수해서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차명으로 해서 그런 건 다 인정됐어요. 그리고 표창장 위조, 허위 경력 인턴 증명서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피고인 가족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 이 부분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들이 조국 전 대표는 일종의 셀럽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자꾸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커지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좀 더 자숙하는 모습으로 저의 잘못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잘했냐 못했냐 서초동 광화문이 아니라 2019년에도 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거든요. 지금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약간 작은 그때는 큰 강이라면 지금 색강 정도로 해서 이 사실관계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지지층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약간 있어요. 데자뷰 같다. 그렇죠. 이건 조국 전 대표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검찰이 잘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검찰 그래서 해체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해체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과도한 수사도 한몫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럼 아예 잘못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면 지지층 내에서 분열이 커져요. 저는 이런 거를 조국 전 대표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 조국 전 대표한테 짧게 말씀드리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개혁 다 됐어요. 굳이 본인이 막 나서서 검찰개혁 해체하라. 이미 법안 다 통과됐고 민주당에서 할 만큼 철저하게 돼 있고 이재명 정부가 그림 다 완성해 놨습니다. 굳이 외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정말 본인이 안고 있는 그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직접적으로 치유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일본과의 그 어떤 대화 속에서 요미우리 신문하고 한데 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일본한테 요구한 게 그래요. 치유될 때까지 사과하라.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목을 보고 이 말을 조국 전 대표에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치유될 때까지 사과하면 정치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듯하다고 평가하셨는데 너무 세게 공격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품은 반듯한데 정치적인 정무감이 조금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성품이 반듯한 분이 그럴 리가 위조 없지. 인턴 증명. 아니 그건 이제 뭐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저는 할 일이 조국 없어서 혁신당분 아니에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아무튼 잘 뭐 지켜봤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과연 지금 조국 대표의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떨어진 이 지지율을 이 미국 순방 이후에 그러니까요. 회복할 수 있을지 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장 소장님, 네. 정청래 대표랑도 SNS 친구시죠? 네. 그럼 그 사진 보셨겠네요. 아니 그 봤죠. 예. 그 사진. 그 사진을 아마 제일 먼저 이슈화 시킨 건 장 소장님이에요. 왜 또 저한테 넘겨요? 아니 모르시는 아니에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자신의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이게 언뜻 약간 착시 효과처럼 머리에 왕관 금관을 쓴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가 이른바 빗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박물관에 가면 항상 그 포인트에서 알죠. 말면 다 예, 거기 예. 찍으신다 하더라고요. 네. 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SNS에다가 올리신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저희 같은 정치 평론가들은 분석할 수밖에 아니 근데 없지 않아요. 평소에 성품을 좀 생각을 하면 네. 워낙 좀 유머가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장난기의 발동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있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정청래면은 괜찮아요. 네. 장난기 아이고 재밌으시네. 확실히 즐거운 분이야. 이럴 텐데 지금 집권여당 당대표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당대표로 끝날 뿐이 아니고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당대표하고 또 2030년에 대통령 선거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정치적인 야욕, 본심
이런 것들 일찍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비판 많이 하는 거죠. 저거요 대통령실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 근데 의도를 가지고 그 사진을 올렸으면 또 삭제할 것까지는 비판 많이 없지 하니까. 않나 싶어가지고. 그 사진 우리가 지금 라디오라 그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 네. 화면 그게 한번 보여주시죠. 뭐. 혹시 준비가 됐으면 네. 보여주시고. 그게 예. 재미로 올렸다 또는 뭐 유머가 원래 있는 분이라 올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표정을 보면 되잖아요. 그 왕관 쓴 것처럼 해서 뭐 이라. 근데 그런 표정이 아니었고 평소에 그 굳은 표정으로 딱 쓰고 정면을 응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2장인가 올라왔어요. 제가 왕관 기억하는데. 사진. 네. 네. 전부 그 포스팅에 37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걸 보면 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사진을 찍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올린 게 저는 참 이걸 왜 올렸나. 아니, 지금 저희가 저도 다 알면서도 추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뭐야? 그런 대권 생각이 뭐예요? 출마 나 이거 쓰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겠죠. 일단은 그 차기 대통령은 사진을 나다. 그 포인트에서 한 50만 명 정도는 찍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그렇겠죠. 경주박물관. 그렇죠. 나도 금관 한번 써본다. 응. 뭐 다 찍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당연히 정치인도 다 찍고 싶겠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찍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페이스북에 본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건데 그것도 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특히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 그게 이제 얼마 전 만찬에서 일단 합의안이 됐죠. 정부 조직법만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지만 그 전에 사실 임기 초에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입장이 다르다. 근데 집권여당 대표도 뒤로는 대선 꿈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하는 바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뒤에 깨닫고 삭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처음에 그 장 소장님께서 얘기를 할 때 왜 자꾸 저를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제 근관을 장 소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처음에 장 소장님 얘기를 할 때 근관을 쓰고 있는 거 에이 설마 이거 지지자가 올렸겠지 했는데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올렸을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는 있겠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말씀한 대로 좀 재미를 추구하는 분이에요. 예.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위트 있게 유머롭게 뭔가 풍자를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그냥 이게 재밌었나 보다. 그러니까 평범한 의원이었으면 재미로 끝나는데 지금 거론되는 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그 거론되는 인물인데 지금 정권 촌대 이래 이거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무리하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했고 사실 정치인이라면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죠. 그건 누구나. 대통령의 꿈을 꾼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 징후들이 오해를 살 만한 것들이 많아요. 친구요?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성. 그것도 대표가 되자마자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겠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명구하게 만든 상황이잖아요. 그다음 말씀한 대로 검찰 개혁의 속도전에 대해 있어서도 조금 이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과의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 자체가 대결 구도가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관 쓴 사진을 또 공개적으로 올리는 걸 보면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하니. 앞으로는 굳이 지금은 때가 아니시니까 찬찬히 몸을 푸셨으면 좋겠다. 저는 근관 이렇게 사진도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진은 뭐냐면 회의 주제 사진이에요. 그거는요 대통령이 회의 주재하는 그 구도거든요. 저도 뭐 대권 후보 모셔봤고. 친정청래 아니셨어요? 비판할 건 비판해요.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 구설수르면 안 돼요. 대학 선배죠, 정청래 대표가. 자꾸 나한테 던져. 최초로 또 문제 제기를. 제 작가님한테 그 회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저런 사진 구도를 찍으려고 했다라는 것 정말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집권여당 당대표도 모셔봤고, 뭐 대권 후보 모셔봤지만, 이거는 제가 만약 대통령실에 있었다면 딱 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가 대통령이야? 이 생각했을 정도로 상당히 대통령실에서는 기분 나쁠 사진이 아니었냐. 잠깐만 지금 옹격결에 본심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빨리 삭제하세요. 아직까지 올려져 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런 대권의 꿈을 꾸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사실상 주변에 이제 그 참모들이 좀 이렇게 조금 더 붐업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만 좀 오해 소지가 없이 그렇죠. 하면 맞습니다.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끄럽게 마무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제 대신 정리 좀 해주셔가지고. 근데 뭐 사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진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또 민주당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기념 우표첩을 이제 발매를 했어요. 근데 2만 부가 전량 완판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원샷들 위주로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찬대 의원이 여기에 쫓아가는 사진 쫓아가는 사진이 하나 포함된 거예요. 자세히 봐야 보이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김혜경 여사 정도거든요. 네. 다른 사진은. 네. 근데 여기에 박찬대 의원이 포함된 걸 보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뭐 해석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길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구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긴장관계, 그 이면에 박찬대 의원, 이런 어떤 삼각적인 어떤 이 정치적인 뭐라 그러죠? 대립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 쓰기 좋잖아요. 근데 그냥 뭐 박찬대 의원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 시절부터 쫓아다녔던, 그리고 본인의 정치 스토리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익살스러운 그런 한 컷이어서 씬 시스틸러 개념으로 그게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을 것 같진 않고 관세 협상도 준비해야 되고 많이 하는데 야 우표 이 사진으로 골라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최종 컨펌은 하시지 않았을까요? 최종 컨펌도 했을지 안지 모르겠어요. 우표까지 컨펌할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제가 뭐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생각은 들고, 근데 밑에서 만약 했다면 정무 감각이 좀 없다. 그리고 그게 경선 당대표 경선 중인지 전부터 준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박찬대 이 두 분이 어쨌든 붙을 것이다라는 건 다 알려졌던 사실이고, 그런데 최종 우표집에 박찬대 의원만 나오는 걸 냈다. 이거는 밑에 아무튼 이걸 준비한 분이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일단 정무적이진 않다라고 봅니다. 또 참모 잘못이에요. 근데 우표까지 대통령 최종 컨펌했을까요?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가지 하나? 제가 오늘 음소거 수준으로 가만히 있는 이유는 여당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두 분이 방어하시는 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리고 이런 거 방어 계속 하잖아요. 방어하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사진, 정청래 대표 사진, 또 우표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맞아요. 나중에 그게 다 돌아오고 그 구도가 맞았고 그게 다 현실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라. 아 근데 저는 박찬대 의원이 그 우표에 들어가는 게 뭐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뭐 비난받을 일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 그런 구도가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을 아껴서 거기에 한 컷이 들어와서 저기 달려오는 모습 그냥 놀아. 딴 분은 안 아껴요? 박찬대 아니 뭐 더 딴 분은 안 아끼는 게 아니라 더 아끼는 걸 수도 있죠. 왜 더 아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문제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더 아끼는 것 같아요. 서영주 소장님이 기념 우표에 등장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그렇죠. 저는 저도 더 아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저희도 같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원하면서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